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들 알고 말씀해 주셔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빨대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올랐다 올랐다 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사람들한테 남은 건 이제 집과 빚밖에 안 남았습니다. 집이 있으면 집과 빚이 남았고 집이 없는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만 남은 상황이에요. 국민이 분열되고 이게 현실이죠. 시작은 전 정부가 했고 현 정부는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안일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이렇게 상황을 키웠습니다. 전 정부에서 싼 똥을 정말 펴발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전 정부는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해서 경제 활력을 되찾으려고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었죠. 굉장히 충격적인 사고였고 온 국민이 트라우마에 시달릴 정도로 힘든 일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내수가 심각하게 더 침체를 겪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메르스 사태가 터졌죠. 치사율이 40%에 이르는 중동에서 발병한 이 질병이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최다 확진자와 사망자를 낳는 심각한 상황을 불러왔습니다. 메르스 경제로 민생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엎친 내수에 덮친 메르스 쇼크로 우리나라 경기는 정말 안 좋았던 상황이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했죠. 부동산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MB정부 후반에도 빚내서 집 사라고 했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나서는 대놓고 빚내서 집 사라고 했죠. 모든 규제를 풀어줘도 사람들이 안 사고 전세만 찾고 정말 심각한 전세난을 겪었던 시기였는데 계속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을 밀어붙였고 1%대 대출까지 나왔죠. 70% 대출해주고 금리는 1%밖에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사기 시작을 했습니다. 금리 차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해 주면서까지 대출을 장려를 했어요. 이러한 토양을 기초해서 부동산 시장은 점점 뜨겁게 달아오르게 됐습니다.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서 빚내서 집 사라 한 거고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제기를 했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었는데 초이노믹스가 총체적인 실패라고 하고 가계부채 폭탄을 불러일으켰다고 이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지적을 했습니다.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전 정부의 잘못을 잘 알고 있었던 현 정부였어요. 그래서 부동산으로는 경기 부양 안 하겠다고 공언을 했죠.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으로 경기 부양하는 그런 짓은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펼친 정책들은 오히려 불붙은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붓는 효과를 가져왔어요. 제일 먼저 한 일, 하는 총재를 연임했죠. 44년 만에 연임이었습니다. 근 반세기 동안 안 하던 일을 한 거죠. 척하면 척한 사람을 연임을 시켰고 미국과 기준금리 역전이 벌어진 상황에서도 또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금리 인상을 안 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어요. 박근혜 정부 때도 대출이 많다고 했는데 그때보다 더 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특히 전세난을 해결해주는 방법으로 전세대출을 대폭 확대를 했죠. 전세대출을 많이 해줌으로써 오히려 적은 자본으로도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16년도에 전세자금 대출 33조 원밖에 안 됐었는데 작년 말에는 103조를 돌파했습니다. 이 돈들이 갭 투자한 사람들의 전셋집 전세자금으로 다 흘러 들어간 거죠. 여기에 임대주택 등록을 적극 권장했어요. 금리도 안 올리고 전세대출도 막 해주고 여기에 여러 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 혜택 주겠다고 투기의 꽃길을 깔아줬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취득세 감면받고 재산세 감면받고 종부세 합산배제 받고 또 시세 차익이 발생했을 때 양도세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거 다 감면해주는 조치를 했어요. 이러니까 발빠른 사람들 집을 수십 채씩 매집하는 현상을 벌였고 그게 부동산 폭등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를 했고 자영업자들 더 힘들어졌어요. 돈 나올 구멍은 없는데 집값만 오른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집에 투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정부가 싸놓은 똥을 살짝 들어가지고 그냥 치우기만 하면 될 거를 이걸 막 집 뭉개고 여기저기 쳐 발랐습니다. 사람들이 빚내서 아파트 투자에 뛰어들고 한 채 갖고는 시세 차익 누릴 수가 없으니까 기본 두세 채씩 다 사들였습니다. 부동산으로 경기 부양 안 한다고 했는데 결국 빚으로 경기 부양한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빚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집을 샀는데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분양가 상한제 한다고 했는데 분양가가 엄청 높게 나왔죠. 이거 제가 이쪽 업계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니고 평가사는 죄가 없습니다. 택지비 산정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거죠. 예전에 아파트 택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 수용 가격의 조성 원가를 고려해서 택지 원가를 기초로 택지비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감정평가 기준으로 바꿨어요. 감정평가 할 때 인근의 아파트 부지 가격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가뜩이나 수상적인 실거래가가 반영 안 될 수가 없는 구조죠. 토지 가격을 올리고 분양가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게 만드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토지 가격 올린 거 다 누구 주머니로 들어갔죠? LH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LH 하루 이자만 100억을 내는 부채 공룡입니다. 2010년도에 118조의 부채를 지고 있었고 LH가 민간기업처럼 막 사익만 추구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수익이 마이너스가 나는 국책사업을 주로 진행하는 회사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구조를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이 손실을 줄이는 교차보전 사업 구조로 택지 조성해서 팔아서 이걸 메꾸는데 이 택지 분양가가 대폭 올라간 거죠. LH 정부 정책에 여기저기에 참여를 합니다. 이러한 LH의 부채가 아파트 시장이 화랑을 겪으면서 부채가 줄어들 정도로 땅을 비싸게 팔았습니다. 이렇게 적자를 보전하고 성과급 잔치를 벌였죠. 직원들 개발 예정지에 여기저기 땅 사놓고 막 희귀수종 심어가면서 보상가 높이려고 이런 짓 저런 짓 하고 투기하고 있고 만년 적자에 시달리면서도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서 성과급 잔치를 했습니다. 또 LH에서 만든 임대주택, 분양전환주택, 또 상가 이런 거 다 LH 직원들이 가져가면서 자기들 이익을 취했어요. 아파트값 폭등으로 국민들은 비싸게 집을 사고 그 집을 만들 수 있는 땅을 판 LH는 배를 불렸습니다. 여기에 자기 돈만으로 집 살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죠? 돈 대출해주고 은행도 돈을 벌었습니다. 가게에 돈 빌려준 은행은 지금 수익이 넘쳐나요. 성과급 200% 받았는데 절대 알리지 말라고 쉬쉬하고 있습니다. 역병 때문에 사람들 힘든데 너도 나도 비투 영끌에 뛰어들었죠? 영끌 비투로 이익이 늘어난 은행은 돈을 벌었습니다. 사상 최대의 이자 이익을 챙겼어요. 또 역병 사태를 대비해서 손실금도 잔뜩 쌓아두었습니다. 아파트가 오른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 비싼 물건을 빚내서 덜컥덜컥 사니까 은행도 이 와중에 돈을 벌었습니다. 정부도 돈을 벌었죠. 패닉 바잉에 세수가 두둑해졌어요. 취득세만 29조가 거쳤습니다. 작년에 20%가 넘게 폭증을 했어요. 또 다주택자들 아까워서 안 팔고 자식들 준다고 막 하더니 상속 증여세로 10조가 거쳤습니다. 전체적으로 거두려고 했던 세금은 크게 변동이 없는데 부동산 세금 수입이 엄청 늘었습니다. 또 비투한 동학 개미들 때문에 증권 거래세도 되게 많이 거쳤다고 하죠. 정부도 이 와중에 돈을 챙겼습니다. 집을 지어판 건설사는 말할 것도 없죠. 재건축 규제에도 정비사업이 초호황을 누려서 건설사 9곳이 1조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랑 역병 때문에 해외 사업은 축소되고 지금 막 가난해져야 되는데 주택 사업은 엄청나게 화랑이었기 때문에 이걸로 다 메꿨습니다. 건설사도 배를 땅땅 두드리고 있어요. 주택 호황으로 재무 구조는 더 탄탄해지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양호한 주택 사업이 호황을 보였기 때문에 이익 증가로 이어졌어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 망하니 어쩌느니 막 이랬었는데 40% 이상 부채가 줄어들었습니다. 또 배당도 늘리고 있고 지금 배부른 잔치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크고 작은 기업들도 혜택을 누렸습니다. 요즘 빌트인이 대세고 관련된 업종들 전자기기 뭐 이런 거 다 많이 팔렸죠. 대량으로 팔 수 있었어요. 가장 혜택을 누린 거 언론이죠.
초록창 작년 매출이 5조 3천억에 달해요.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언론사 최대 주주 대부분이 건설사인데 언론사들 광고료로 먹고 살죠. 무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이거 다 아니다 하고 언론이 큰 목소리를 냈던 이유가 다 여기에 있어요. 언론의 대주주는 건설사고 건설사 입장에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언론입니다. 정부가 작년에 쓴 광고료만 해도 1,000억 가까이 되는데 이거보다 더 많은 민간의 광고료들이 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주구장창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결국 가게 등에 빨대를 꼽아서 다른 경제 주체들이 배불리는 현상이 수년간 지속됐습니다. 경제는 세 가지 주체가 있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던 건데 정부, 가게, 기업 이렇게 세 주체 간의 활동을 통해서 돈이 돌고 돕니다. 결국 이 주머니에서 나가면 저 주머니로 들어가고 저 주머니에 들어가면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간 겁니다. 아파트 개발을 하면 여지껏 말씀드린 이 주체들이 다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건설사가 LAG한테 땅 사가지고 공사해서 언론사에 광고하고 대기업 제품들 여기다 다 집어넣어서 아파트 만들죠. 그리고 또 은행한테 대출 받아가지고 건물을 짓습니다. 이렇게 많은 주체가 참여를 해서 아파트 지어서 그 최종 결과물을 가게한테 파는 거죠. 가게는 이들이 여기다 쏟아부은 비용과 그들의 이익까지 덧붙인 금액에 이 모든 걸 소화해 냈습니다. 돈이 돌고 돌아서 어느 한쪽에 주머니가 채워지면 다른 쪽 주머니는 비게 되는 게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데 지금 가게의 주머니가 비게 된 상황입니다. 결국 가게가 빚내서 다른 곳 채워줬어요. 가게는 그 결과 집과 빚을 얻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집값이 오른다고 하니까 점점 더 비싸게 분양해도 이거 다 끌어안았습니다. 가게의 등에 꽂은 빨대는 점점 더 강력하고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분양가 4년 동안 서울 같은 경우 50%가 넘게 올랐습니다. 19년도 한 해 동안 30%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이거 계속 주변에 아파트 값이 오른다고 얘기했기 때문이죠. 주변 시세보다 싸게 분양한 건데도 기존보다 훨씬 더 폭리를 취했습니다. 서울만 그런 게 아니죠. 수도권도 6년 연속 가격을 올렸습니다. 건설 원가가 오른 게 아니죠. 땅값이 올랐다고 하고 주변이 비싸다고 해서 이렇게 비싸게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이거 싼 거라고 다 끌어안았죠. 한 채로 모자라서 4-5채씩 막 매집을 했어요. 지금 그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계부채의 위험은 정말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어요. 제가 예전에 신용갭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벌어들이는 GDP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얼만큼 장기 추세에서 벗어나 있느냐가 신용갭입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벌어들이는 거에 비해서 빚을 얼마나 오버해서 지고 있느냐 이걸 따지는 게 신용갭인데 2% 미만이면 정상 범주로 보고 2에서 10%면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고 10%가 넘으면 경보 수준으로 분류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17%에 육박해요.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데도 부채 까딱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GDP 대비해서 100%가 넘는 부채를 가계가 지고 있는데 이거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데 최악의 경우에는 담보가 있고 한국인 특성상 집 잃으면서까지 원리금 갚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는 게 금융당국이 긍정적으로 보는 배경입니다. 이 얘기는 가게는 죽을 때까지 빚 갚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죽을 때까지 빚 갚으면서 집은 절대 포기 안 할 거다. 이러한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집 한 채밖에 없으면 가족들 길거리에 나앉을까 봐 내가 죽어나도 이 빚 갚아가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투기 목적으로 여러 채를 샀어요. 과연 이거 버틸 수 있을까요? 주담대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대출 금리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어요. 금리 인상되는 건 시간 문제로 은행권은 보고 있습니다. 이미 땡길 수 있는 모든 빚을 땡겨가지고 지금 다 집 사가지고 빚 갚고 있는데 그 빚에 대한 부담은 온판 가게가 쓰게 되어 있어요. 기준금리 못 올리고 있는데 시장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반년새 신용대출은 0.6포인트, 주택담보대출은 0.1포인트 올랐습니다. 시장금리의 기준이 되는 국채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런데 미국은 자기만 살면 되죠. 미국 경기 부양한다고 2,100조를 더 풉니다. 미국이 돈 풀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시장 금리는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금리 올라가면 굳이 위험 높은 신흥국에 돈 안 쓰죠. 우리나라 정말 더 힘든 상황이 됩니다. 체감 물가가 급등하고 있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물건 만들어내야 되니까 마이너스 기록했던 유가가 70 가까이 지금 올라왔어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체감 물가도 정말 오르고 있습니다. 계란값도 많이 올랐죠. 이러한 상황이니까 전통적인 견해를 가지고 인플레이션 되면 실물 자산인 집값 오르니까 지금이라도 집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죠. 그렇지만 지금은 차별적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장 먼저 자산 가격이 올랐고 이제 그 화폐 공급의 영향이 여지껏 올랐던 거 말고 나머지 상대적인 것들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돈 많이 풀려서 자산시장이 먼저 움직였고 이제 실물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두 똑같이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지껏 지나치게 과열됐던 자산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지금 우리 가게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때보다 더 크고 단단한 빨대가 등에 꽂힌 상황입니다. 수십 년 이래도 갚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빚을 진 채 살아가야 될 현실에 직면한 상황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19년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보다 더 그 빚의 무게는 늘어난 상황입니다. 결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돈이 많이 풀렸다는데 그 많이 풀린 돈이 내 주머니에 있는 게 아니라 남의 주머니에 가 있는 상황이에요. 나 집 여러 채 가지고 있고 집값이 올랐다고 지금 배 두드릴 상황이 아니라는 뜻이죠. 집과 빚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임을 잊지 마시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